네, 시사꿀꿀 2부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홍민철 기자의 재미있는 경제뉴스 시간. 오늘 유가 얘기해 주신다던데요. 아무래도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전쟁으로 인한 요 영향이 있겠죠? 맞습니다. 이게 제가 늘 이건 재밌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금 상황도 그렇고 그쵸, 사실 그쵸. 내용도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걱정이 좀 되는데요. 아, 유익하면 재밌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재밌는 거다 해리마. 네, 알겠습니다. 재밌게 듣도록 할게요. 1번 페이지 띄워주시겠어요? 요게 한 달 유가 차트입니다. 그 한국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는 중동 원유, 두바이유, 그러니까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가격이에요. 어이구. 그러니까 5월까지만 해도 60달러, 61달러 선이었는데요. 왼쪽 끝에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6월 중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미국도 하고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상승폭이 좀 가파른데 71달러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젠지 엊그젠지 휴전 선언을 한 다음에 69달러로 이제 쭉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네. 이 상태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뭐 당연히 유가가 오르면 뭐 이게 비싸지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얼마나 부담이 커지는 걸까요? 실질적으로 부담을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이 페이지 띄워주시면요. 이게 간단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가가 10달러 정도 올랐을 때 최근 상황을 가정한 건데요. 계산해보면 3억 달러. 부담이 10달러 늘어나면 3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4천억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어이구. 한국이 이제 한 달에 수입하는 원유가 8천만 배럴 정도 돼요. 1년에 1억 배럴 정도 되니까 이거를 하루 기준으로 나누면은 300만 배럴쯤 되고요. 이게 이제 배럴당 60달러일 때 당연히 18억 달러가 될 거고 10달러가 올라서 70달러가 되면은 21억 달러. 그래서 4억 달러, 약 3억 달러. 이런 차이가 나오니까 4천억이면 굉장한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게. 하루에. 추가 비용이. 근데 지금 바로 이 기름 사면 지금 이게 뭐 오른 게 느껴지나요? 저는 뭐 차 운전을 안 해서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과정이 좀 있는데 요건 이제 원유에 대한 이야기니까 원유가 들어와서 정제돼가지고 팔리는 건 조금씩 시차도 있고 아하. 좀 다른 문제라 이건 원유에 대한 얘기만 하면 그 한국에 있는 정유사들이 원유 계약을 맺고 사올 거잖아요. 그 계약이 장기 계약, 중기 계약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하. 그게 이제 요 표인데요. 네네. 연 단위나 분기 단위로 공급 계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국에 들어오는 원유가 한 70% 정도가 중동에서 오기 때문에 네. 중동에 이제 OSP라 그래가지고 오만이나 두바이유의 공식 가격을 그 뭐 아람코나 이런 데서 발표를 해요. 그걸 한 달에 한 번 발표하는데 그 한 달에 한 번 발표되는 가격에다가 원유를 실어 오는 그 회차, 그 회차 사이에 있는 그 간극이 있을 거잖아요. 가격 변동이. 네. 이걸 반영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결제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급등을 했으니까 6월 달에 급등한 가격은 평균으로 조정이 돼서 7월 달에 공식 가격으로 공표가 되고요. 그 7월 달에 산 거를 8월 달에 결제하는 정유사들이 한 그러면 달에 한 아직 번 안 왔네. 그래서 아직 위험한 순간이 아직 안 온 거군요. 우리에게는. 위험한 순간은 안 왔는데 이게 또 어. 그 정유사들과 소비자들의 불씨는 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유가가 오늘 올랐는데 주유소 가격이 오늘 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선반영. 선반영. 선반영 해버리니까. 보통 이 기적의 선반영인데 이 경우는 이제 공포의 선반영. 진짜. 예, 뭐 이제 뭐야. 뒤쪽에 이제 제가 정부 역할을 할 때도 좀 말씀을 살짝 드리긴 할 텐데 아무튼 네. 구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적하고 30에서 90일 정도 있다가 결제가 들어가는 그리고 가격은 올라가는 게 평균 가격으로 산정이 된다. 이런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4번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하면서 그 정유시설, 가스전 이런 데다가 폭탄을 많이 폭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생산 시설이 많이 손상된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이제 원유 가격이 좀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요 사진이 가스전 모습인데요. 이번에 공격을 받은.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란 국내 에너지 수급,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수행해야 되는 뭐 이런 에너지들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뭐 원유를 수출하는 시설을 타격하지는 않았어요. 아. 그만큼의 크기도 아니었고 그만큼 강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한 정세가 나타나니까 국제 유가가 반응을 해서 오른 거지 생산이 줄어들 것 같아서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란 시설이 파괴가 됐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2019년부터 미국 이란 제재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아. 뭐 이렇게 가격 상승이 이란에 대한 어떤 영향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사실 얘기를 길게 드렸지만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이게 유가가 급등하고 우려가 되는 이유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 그 호르무즈 해협 얘기를 좀 네. 드려보려고 준비를 한 거나 다름없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한 뒤에 그 이란 국회에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결의안 뭐 이런 거였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했던 거죠. 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은 원유가 제대로 공급될 수 없다. 5번 페이지 가시면요. 그 이게 선박 항로 추적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한 뭐 4개 있는데 그 호르무즈 해협 모습입니다. 어. 이 동그라미 뭐 세모 이렇게 보이시죠? 네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배예요. 하나 다 배고 이 U자형 위쪽이 이제 이란, 아래쪽이 이제 그 오만이랑 UAE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배들이 쭉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요런 선이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얇은 선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만이랑 이란 사이에 네. 자기 영해를 표시할 거잖아요. 아. 그 선이 이렇게 쭉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배들이 이제 그 오만과 이란 사이에 있는 곳을 지나서 공해상으로 빠져나가 가지고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이게 폭이 딱 보시면 제일 좁은 데는 한 38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양쪽이나 중간중간 이제 암초들이 많은 쪽을 빼면은 폭이 한 9km, 9.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9.6km가 이제 뭐 넓어 보이시겠지만 사실 배가 폭이 한 150m 넘기 때문에 그 이제 턴도 해야 되고 도로를 보시면 이제 선이 그어져 있다고 보시면은 오는 배가 있고 가는 배가 있고 중앙 분리대가 있고 그러니까 완충할 수 있는 지역을 빼고 나면 정말 좁은 해역이다. 그래서 이제 요 배들이 한쪽으로 쪼로로 가는 약간 선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 그러니까 원유가 파이프로도 가잖아요. 러시아나 중국 이런 네. 데서는. 그런 걸 빼고 해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원유 수송의 30% 정도, 25% 이상 된다고 합니다. 요거를 조금 이해를 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요 폭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 지도의 왼쪽, 이 지도의 왼쪽이 막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중동하면 들어봤던 나라들. 지금 당장 이란하고 오만, 아랍에미레이트가 있는 거잖아요.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사우디, 좀 위쪽으로 올라가면 쿠웨이트,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쪼로로록 이 밑에 쪽으로 쪼로로록 붙어 있어요. 바닷길은 오른쪽으로 열려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원유를 싣고 요 좁은 해협을 빠져 나와서 그 이란 쭉 보면 이란 국토가 있고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반도가 있잖아요. 요 사이를 쭉 빠져 나와서 이제 큰 바다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 나라들이 여기에 굉장히 몰려 있고 이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 나라들이 파이프도 많이 박아놓고 있어요. 직접 나가는 그 넓은 바다 쪽으로 이제 파이프를 연결해야 하고 있는데 파이프라는 게 한계가 너무 분명해서 여기서 나오는 원유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파이프로 다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도 여기에서 배로 싣고 나가는 게 핵심이라 이제 요 해협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를 막아버리겠다 이러면 진짜 큰일이 나는 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건
이번에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유가가 급등하는 주요한 원인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제가 6번을 정리를 해놓고 안 하려고 그랬네요. 6번에 가시면 이게 이제 5번에서 그 유조선들 탱커들이라고 불리는 것만 빼놓은 그림입니다. 요 노란 것들은 다 이제 그 유조선들인 거고요. 5페이지에서 보셨던 다른 배들, 그러니까 뭐 컨테이너 선도 있고 다른 뭐 어선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고 6번이 이제 그 유조선들만 있는 요 배들이 이제 쭉 그 오만 영해를 지나서 공해로 빠졌다가 각각의 나라로 가게 되는. 방금 전에 그 공고민님이 말씀해주신 그 내용이 7번에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설명하셨던 그 아래쪽에 아랍에미리트 혹시 보시나요? 네. 네. 그쇼 꺾여 있는 그 바다 물길 거기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인 거고요. 요 안에가 이제 페르시아만 막혀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구조인 거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아래쪽에 있고요. 요 왼쪽에 이제 카타르, 바레인 있고 넓은 지역이 이제 거기가 사우디입니다. 그리고 요 위쪽이 쿠웨이트, 그 위에가 그 이라크. 이렇게 돼 있고 요 오른쪽 위에가 다 이란. 그 표를 보시면은 제가 주요 항구들을 써놨는데 요 빨간색 표시 있죠. 네네. 요 빨간색 표시들이 뭐 SK나 GS나 현대오일뱅크나 이런 데들이 원유 싣는 시설이 있는 곳들이에요. 여기서 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갈 데가 호르무즈밖에 없는 거예요. 비행기를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참 석유로 비행기로. 그러니까 상상력이 뛰어난데. 그 스텔스 전폭기 그게 아마 뭐 벙커버스터가 19톤인가요? 톤으로 하면 1억 톤을 비행기를 실어놔야 되는데 굉장한 비행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배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배로 여기 이 네 곳, 그러니까 표시한 건 네 곳인데 이거보다 훨씬 많긴 한데 어쨌든 주요한 국가 사우디가 한 30% 차지합니다. 수입량으로 오른쪽 위쪽에 그 표 보시면 그리고 쿠웨이트 14, 이라크가 10% 정도, UAE가 8%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요게 이제 뭐 라스 타누라 이게 되게 주요한 항구더라고요. 사우디 위쪽에서부터 표시 세 번째 건데 여기 부분을 제가 나중에 이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페르시아만 안에 다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호르무즈를 통과해야 되는 구조이다. 8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예전부터 호르무즈와 관련해서 분쟁이 생길 때마다 뭐 봉쇄를 한 해 만에 너네가 봉쇄를 하면 우리가 군을 투입한 해 만에 실제로 어떤 사달이 나니까 막 미국, 영국 해군들이 여기 가서 막 진을 치고 뭐 이랬던 것들을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근데 호르무즈 해협이 딱 위는 이란, 밑은 오만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이 꼭 꺾이는 요 부분에는 다른 나라들은 안 돼 있는 건가요? 안 돼 있는 거죠. 아랍에미리트가 일부 있고요. 아랍에미리트 일부 그러니까 오만이라는 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이제 그러니까 나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꼭대기 꼭지점은 오만이에요. 그리고 그 건너편 바다 건너편이 이란이고 그 이란이 그 앞에 있는 섬도 이란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오만이 그 뭐 미국하고 이란이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 중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오만을 끼고 그러니까 같이 한다고 했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왔죠. 그렇구나.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만 입장에서는 이란하고의 관계도 나쁘지 않아야 하고 예, 딱 맞닿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30km라는 얘기는 그냥 포로 거기 다 날려버릴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무서워. 이걸 맞대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원래부터 이렇게 나쁘지 않기도 하고 물론 이제 친미국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하지만 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중재에 나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곳을 어떻게 보면 이란이 쥐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또 이 그렇죠. 협상의 수단이 잘 되겠어요? 근데 저 뒤로 어마어마한 땅이 이란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정학적으로 딱 거기가 자기 땅이니까요. 그죠. 뭐. 어쩔 수 없는 베네핏. 1980년대 표로 다시 돌아가시면 80년대에는 잘 아시는 이란 이라크 전쟁 있을 때고요. 이때 좀 뭐 기뢰도 설치하고 막 진짜 실질적으로 봉쇄에 가까운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미국이 이란 제재를 시작했죠. 핵과 관련한 내용을 통해서. 그때 이제 계속 이제 2008년, 2011년, 18년, 19년, 21년, 24년 이렇게 쭉 여러 차례 이어집니다. 그때마다 말씀드린 대로 뭐 군사적인 행동이 좀 있기도 하고요. 워낙에 가까운 바다니까 자기네가 뭐 군사 훈련 한번 합니다. 뭐 이래놓고 잠깐 기다리세요. 이러면 그냥 뭐 봉쇄에 가까운 효과가 나기도 하는 거고요. 그 2000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 배도 한번 이렇게 해서 납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인가 거기서. 그러니까 그때 환경 오염을 니네 배가 너무 많이 시키는데 뭐 이런 명목이었어요. 무서워. 그러니까 너네 무기를 갖고 있지? 너네 밀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이란이 생각을 하면 그냥 생각을 하면 그분들이 그러면 그냥 구축함 같은 게 와서 무서워. 세우세요. 우측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그게 이제 뭐 어떤 형태로 원인이 뭐가 됐든 그러니까 미군의 뭐 부당한 압박이나 제재가 됐든 어찌됐든 이제 뭐 그리고 또 반대편으로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 영해니까 자위권을 행사하는 게 됐든 결과적으로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쉽게 봉쇄와 가까운 그죠.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보다 보니까 2019년에 일본, 노르웨이, 유조선 피습 이런 게 있었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뭐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가요? 9번 페이지의 그 사진인데요. 사실은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운영하는 선사의 탱커가 그러니까 유조선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불이 나버리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최대치의 봉쇄인가? 맥시멈 어쩌고 하는 그 원유 수출 봉쇄 이란에 이런 정책을 하고 있을 때였고요. 일본 그 아베 총리가 그걸 이제 중재하겠다고 이란에 가요. 근데 이란에 간 날 이게 터집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걸 그 이란에서 한 건가요? 그건 이제 오리무중. 진짜요? 네. 국제적으로도 뭐 이게 조사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미국에서는 그때 이제 이 오랜만에 들어보실 텐데 마이크 폼페이오 그 국무장관이죠. 네네. 터지자마자 이제 미국은 이란이 그랬다. 기뢰로 했다. 그랬는데 일본에서 막 동영상도 공개합니다. 이거 기뢰가 아니라 뭐가 날라왔어. 어디서 날라온 거를 우리가 배 위에 그 불발탄도 있어서 그거 수거하는 장면 이런 걸 막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미국한테 그래요. 일본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라. 뭔가 짝짝꿍이 안 맞았네요. 약간. 안 맞은 정도가 완전 이제 아베가. 그러니까. 보통은 일본에서 미국 이야기에 맞춰가지고 이란 나쁜 놈 이렇게 같이 했을 텐데 이게 약간 아니죠. 그건 근데 자국의 유조선이 피격을 당했으면 어찌됐건 정부인데 자국의 유조선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진 않죠.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미국이나 혹은 미국이 사주한 그 어떤 행동이었다면 그곳은 이란이 했지 이렇게 덮어씌우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일본도 정상적인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군요. 정부는 자국민에 대한 보호를 이제 기본으로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이란으로 했다 그래서 그럼 이란이 했네 이렇게 가기는 어렵죠.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죠. 안 그러면 정권 무너집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누가 했는지를 밝히지 못한 거잖아요. 이때 조사 공동조사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유엔 같은 데서 그런 이제 뭐 결의안 뭐 논의도 하고 그랬던데 그 이후에 정확하게 누군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심지어 이게 배가 그 공격 받았던 곳이 오만 영해였기 때문에 좀 복잡해지죠 이때부터는. 이란이 오만 영해로 침범해가지고 뭘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점점 커지는 거기 때문에 또 두 나라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게 몇 나라의 그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네. 이때 이제 미국이 트럼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연합해군 이런 거 창설하고요. 한국한테도 요청이 왔는데 한국은 연합에 들어가진 않고 요 그 7번 페이지 요 지도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오만만 호르무즈 해협 들어가기 전에 페르시아만 사이 그 오른쪽에 보면 오만만 있죠. 네.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그 후티 반군하는 그 아덴만이라고 아. 거기도 예멘? 좀 예멘 쪽에. 예멘 쪽에 그 거기에 청해 부대가 가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막그 해적들이 하도 그러니까 아. 그쪽에 있는 배들을 이제 좀 보호하겠다 그러면서 청해 부대가 갔는데 거기에 작전 구역을 이제 오만만 호르무즈까지 넓혀가지고 같이 연합 해군 작전에 동참하는 정도로 이제 뭐 이거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뭐 그 해상 원유 30% 그리고 이제 LNG선 가스, 액화석유가스죠. 석유가스 교역량은 한 20% 정도. 근데 이게 30% 20% 이렇게 하면 좀 체감이 많이 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공급이 한 5%만 줄어도 가격은 엄청나게 뜁니다. 5%를 하려고 이제 여기저기 다른 쪽으로 수요가 쏠리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 딱 막혀갖고 30%가 원유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그쵸. 세계 경제에 대한 파급력은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되는. 그러니까 파급력이 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좋은 카드이기도 하지만 쓸 수 없는 카드이기도 마찬가지로 한 거죠. 그렇죠. 이란한테도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게 특히 호르무즈를 막으면 나를 공격한 이스라엘이나 미국한테 그러면 타격이 될 수 있느냐. 일단 미국은 산유국이니까 유가 오르면 땡큐고요. 이스라엘은 별로 관계가 없죠. 그러면 여기 막으면 뭐 유럽이나 한국, 동아시아 이런 일본 이런 쪽이 피해를 입는 건데 전 세계를 거의 적으로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네요. 그리고 중국으로 아마 수출량 하는 게 이란이 중국에 원유 수출한 비중이 한 90% 될 거예요. 네. 아, 이란 입장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랑 러시아가 어쨌거나 이란이 지렛대로 삼아야 되는 이제 우호적인 강대국인데 이게 꼬여버릴 수 있는 거죠. 약간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게 꼬인다기보다는 유럽 전체를 적으로 돌려서 아마 폭격을 할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이미 미국의 뭐. 이란 폭격에 영국, 프랑스, 독일은 아니구나. 영국, 프랑스가 아마 동참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를 니네가 그 정도까지 나와서 진짜 쓸어버리겠다 이럴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긴 하죠. 근데 그런 건 되겠죠. 이란이 정말 나라가 망할 위기에 놓였다. 정말 다 때려 부수고 있다 우리를.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여기다 기뢰를 미친 듯이 던져버릴 수 있죠. 벼랑 끝 전술. 그러네. 벼랑 끝 전술.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뭐 니네 죽고 우리 죽자 이런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또 이란을 다 때려 부수는 것은 또 위험한 선택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네. 그 많이 뉴스들 보신 내용을 그냥 길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르시아만 안쪽에 이제 한국의 정유사들이 하는 항구들이 좀 몰려 있어가지고 여기 막히면 끝장난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린 거고요. 지금부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별로 쓸모는 없을 수 있지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아요, 좋아요. 10번 페이지 띄워주시면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우디 쪽에 그 위에서 세 번째 표시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라스 타누라. 네네. 라스 타누라라는 원유 수출 시설이에요. 요게 그 왼쪽에 보시는 요 지도가 약간 큰 데인데 이 생산돼 있는 걸 저장하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탱크 같은 거 있죠. 그게 이제 쭉 파이프로 들어와서 이렇게 쭉 길게 뻗어져 있는 게 항구 시설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배가 정박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 이게 이제 그 유조선에 기름 싣는 요런 겁니다. 요런 시설들이 이제 그 UAE 쪽에서는 섬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이라크나 이쪽은 항구에 인접해서 그 시설을 짓기도 하고 원유 그 시추하는 곳 위치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요런 바다 위에서 이제 이렇게 원유를 받아 오는 거죠. 페르시아만에서. 11번 페이지 가시면은 라스타누라. 한국에서 라스타누라까지 가는데 빈배로 가면 16일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시설에 접안을 해가지고 원유를 싣는 데만도 3일, 4일 정도가 걸려요. 이게 워낙에 이게 크니까.
씻고 나서 울산항 요거 이제 SK 이노베이션 AH라서 울산항까지 오는데 이제 22일 정도 최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유를 싣고 와서 울산에 있는 항구에다가 내려놓는데 또 3일 걸리고요. 양이 그러면 워낙 이제 많은 거죠. 원유를 배 한 척 해서 갖고 오는데 46일 정도가 걸려요. 야. 12번 페이지에 이제 항로가 있고요. 항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기는 이렇게 넓게 그려놨지만 하지만 사실은 호르무즈는 이거보다 훨씬 좁은 저 안쪽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바다다가 인도양 지나서 한국으로 이렇게 오는 22,000km 대장정입니다. 아, 근데 유럽으로는 어떻게 가는 거지? 아프리카를 둘러서 하나요? 네. 남쪽으로 해가지고. 야. 제가 안쪽으로 해가지고 운하 수에즈나 수에즈 운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거는 아까 호르무즈 해협을 가는 수에즈 운하가 있고. 노선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왼쪽이니까 이제 오른쪽이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오른쪽 호르무즈를 이제 가게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이집트 쪽에 이제 바다니까 여기는 호르무즈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거리는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 네. 이쪽이 아까 말씀하신 그거네. 지금 자료를 잘못 준비했군요, 제가. 이게 여기는 지금 호르무즈를 막아도 이제 다닐 수 있는 길이긴 하죠. 호르무즈는 오른쪽 안쪽이군요. 예, 네, 그래서 맞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마어마한 대국이라는 게 양쪽만을 다 쓰기 때문에 그렇구나.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오른쪽에 많이 몰려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왼쪽까지 다 야. 가지고 있는. 아유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료 준비를 잘못했네. 여기는 거기가 아니고 오른쪽에. 어쨌든 거리는 뭐 그렇게 아주 뭐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왼쪽으로 나오든 오른쪽 호르무즈 쪽으로 해서 오만만으로 해서 나오든 요 코스를 타서 이제 들어오죠. 네. 유럽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이렇게 아프리카를 돌아서 가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지금 점 찍힌 대로 가면 이제 수에즈 운하를 뚫고 가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오른쪽 거기는 이렇게 나와서 수에즈 운하로 가야 되는 거죠. 예, 뚫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를 쓰려고 해도 이제 나와서 가야 돼요. 호르무즈를 나와서 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돌아서 들어가서 이제 수에즈 운하를 가야 되니까 야. 이제 거기를 그래서 수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유럽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안쪽에 있는 나라들은 진짜 매달릴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 통제되면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13번 페이지 가시면 이제 계산을 다시 시작하면요. 그 배가 유조선이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100만 배럴 정도 싣는 그 유조선을 많이 쓴다 그래요. 왜냐면 호르무즈 해협이 좁기도 하고 180만 배럴 싣는 이런 최대 용량의 배들도 있긴 한데 100만 배럴을 하면 46일이 걸리고요. 한번 배가 100만 배럴 싣고 오는데 그럼 1년이면은 한 6, 7번 정도 왕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수입하는 것을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총 수입량을 계산하고 배를 계산하면은 한 100척 정도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100척 정도. 현재요? 네. 그 왔다 갔다 지금 계속 떠 있는 하고 거네, 지금 떠 바다에? 있는 거예요. 100척 정도가. 그렇게 해야 지금 우리가 총 수입하는 양을 수입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뭐 한 척이라고 계산하기 좀 뭐한 게 한 호르무즈 해협이 뭐 일부만 살짝 이렇게 딱 잡히면 거기에 계속 둥둥둥둥 떠다니는 배들이 100척인데 오고 가는 배들이 그냥 탁 막혀버리는 요런 구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호르무즈를 통과해가지고 울산으로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정유 공장으로 갑니다. 14페이지에 제가 이제 해놓은 것,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 SK 건데요. SK 울산 컴플렉스라는 곳입니다. 석유화학 단지죠. 여기가 이제 그 울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태화강변 한강으로 치면 강변북로 같은 데 이렇게 쭉 따라서 현대자동차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거대한 이 석유 단지 이 플랜트 설비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럼 이때 해 질 때, 해 뜰 때쯤 이렇게 가보면
또 이런 말 하는데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진짜로 와 이런 설비들이 한국을 세계적인 그 제조업 강국 뭐 이런 걸 만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래요. 어떤 분들한테는 안 들기도 하겠죠. 여기다가 이제 원유를 내려요. 그럼 이게 막 그 원유가 플랜트 설비로 이동하는 그 파이프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것만 몇십 킬로가 되고 이렇게. 그것만 해도 엄청난 규모겠네. 네. 그러면 그 원유를 항구에 내리면 파이프를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이제 가열을 해가지고 그 탑에다가 이제 끓는 점에 따라서 그 분류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정제유인데 5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LPG 가스 그리고 이제 납사가 있는데 요 납사를 가공하면 휘발유가 됩니다. 아하. 그리고 등유가 나오고요. 경유, 중유. 마지막에는 이제 아스팔트까지. 요렇게 순서대로 해서 증류를 하는 겁니다. 16페이지 가시면요. 원유를 정해서 다시 파는데 한국이 세계 5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수출 비중 전체로 놓고 보면 정제유의 수출 비중 전체로 놓고 보면 5.2% 정도 돼요. 이게 원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인데 휘발유나 뭐 항공유, 등유 이런 걸 파는 건 또 세계 5위인 거죠. 대단하다. 저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설비를 여기다가 2억 마일리에다가 구축을 해놓고 원유를 중동에서 사다가 수출을 한다. 좀 재밌는 게 싱가포르 아니에요? 왜요? 싱가포르 그 작은 나라에 5.8%잖아요. 왜 그럼 그럴까? 엄청난 산유국이어서 여기도 우리처럼 이렇게 막 하나요? 정유 시설이 있는 거죠. 대단한 나라죠. 거기 땅덩어리도 그죠? 작은데 왜 그럴까? 엑슨모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회사? 네. 쉘 이런 회사? 그런 회사들 공장이 여기 있어요. 미국에도 있지만 시간 때문에. 싱가포르에도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미국에서만 하면 힘들잖아요. 곳곳에 있어요 엑슨모빌은. 그리고 동아시아의 주요 그 거점인 거죠 엑슨모빌에. 찍어서. 그래서 세계 4위인 거죠. 전 세계 원유를 이제 꽉 쥐고 있는 게 엑슨모빌인데 이제 싱가포르이 이제 그런 나라다. 예를 들면 한국이 자동차 강국인데 뭐 예를 들면 GM이 여기서 어마어마한 공장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자국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근데 대부분이 한국 기업이죠. SK랑 이제 SK가 이제 여기서 메인이니까 SK 뭐 현대오일 뭐 이런 데들이 그걸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치면 한국은 요 안에서 상당한 그 상위권 중에서도 상위권. 사실 세계 수위를 다투는 나라라고 봐야죠. 왜냐면 자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국뽕을 하자는 건 아닌데 아무튼 엄청난. 그리고 심지어 그 SK나 이런 나라 이런 회사는 다른 나라에도 있어요. 정유 시설들이 엑슨모빌처럼. 그래서 그 다국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국뽕하자는 건 아닌데. 벙커링이라고 해가지고 그 싱가포르에 되게 그 거래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유도 거래하고 정유도 거래하고 그 16페이지 오른쪽 표 보시면은 수출 규모 이렇게 쭉 정리를 했는데 한국에서 디젤 제일 많이 수출하고요. 휘발유도 수출 많이 하고 항공유 이거는 미국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미국이 원유국이고 정유도 1위인데 약간 뭐 서부 지역에서 일부 정유 시설이 좀 이렇게 이상하게 되면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에 비행기를 많이 띄우고 국내 여행도 거긴 비행기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공유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사갑니다. 18%나 되죠. 나프타 같은 이제 그 석화 제품들도 수출을 많이 하고요. 그 수출국 비중 보시면은 3위가 싱가포르잖아요. 싱가포르에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한국 그 정유를 해가지고 정제유도 싱가포르에다 또 팔고 그래요. 싱가포르에서 거래소에서 그게 팔리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산유국인데 왜 수입을 하나요? 그러니까 호주가 1위인데 비중이 그 석유 시설이 갖고 있다가 보면 좀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거나 유지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정책적으로 좀 줄여나간 측면이 좀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 오. 그 말씀하신 엑손 같은 데가 호주에서 철수를 이제 하는 거죠. 이거를 고쳤어? 뭘 고쳤어? 그리고 이제 고치는 데 들이는 돈보다 수입하는 게 싸다. 이런 판단하고 이제 싱가포르도 가고 다른 이제 자기네들 전략적 경영적 판단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입을 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수출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한국이 좀 싸게 잘 만든다. 품질 좋게. 국뽕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세 번째 말하네. 벌써 국뽕된 것 같아요. 국뽕 금지. 그렇다면 제가 사과를 쪽으로 드리고요. 아니죠. 17페이지로 빨리 넘어가야지. 마지막은 이제 그 뭐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 원유가 오르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바라나 마나죠. 뭐. 일단 기름으로 하는 건 다 오르는 거죠. 우리가 매달 발표하는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있잖아요. CPI라고 부르는 거. 거기에는 이제 뭐 휘발유 경유가 일단 직접적으로 수집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랑 교통 이 품목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를 집계하는 품목들을 통계청에서 해놓은 인포그래픽인데 보시면은 또 뭐가 있을까? 교통이 있겠죠. 교통 부분에 이제 기름값 오르면 당연히. 네. 그리고 기업들이 다 물건을 생산하든 생산한 원자재를 받든 뭐든 다 트럭이나 이런 걸로 실어와야 되기 때문에 물류비가 다 오를 거고요. 그리고 주변 보시면 플라스틱 다 많잖아요. 플라스틱도 다 이게 석유에서 뽑아내는 석유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다 오르는 거죠. 그냥. 아이고. 뭐 웬만한 거면 다 오르고 안 오르는 겨울철에는 가스비가 LNG니까 오르게 되고요. 그러면 정부는 뭘 하냐? 맞아. 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님도 이 그 회의하면서 이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안이 물가 안 오르게 단디 채비해라. 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예. 저도 아무런 영향을 빚지 않도록 비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일단 18페이지에 제 정리하는 건 유류세. 유류세를 인하를 합니다. 지금 휘발유에는 이제 이것저것 에너지, 뭐 교통, 교육 뭐 이런 거 쭉 붙여가지고 740원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휘발유가 1,500원일 때 740원. 마땅 정도입니다. 경유는 한 550원. 이렇게 세금을 걷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인하를 해주죠. 꽤 오래전부터 2021년부터 아마 계속 연장.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한 그 할인폭이 한 30%, 25%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200원, 220원 이렇게 되니까 이걸 끝나는 순간 이제 지금 1,300원인가요? 휘발유가? 그때 달라요? 지금이요? 주유소 가서 넣으면요? 1,600원 돼요. 1,600원. 경유가 1,500원대. 저 차 없는 사람. 제가 차가 없어서 차 있을 땐 민감했을 텐데 차를 팔아버리고 나더니 1,600원이니까 200원 뛰면 1,800원 되는 거니까 굉장한 소비자 체감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 아마 9월 달인가 8월 달인가 아마 종료가 될 텐데 다시 연장하지 않을까. 이것도 세금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예를 들면 좀 더 많이 오른다거나 이럴 때는. 그렇죠. 지금은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오른다고 해서 이걸로 조절할 수는 없는 거니까. 더 깎아주면 몰라. 그렇죠. 더 깎아줄 여지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진짜 세수에 또 문제가 생겨요. 이거 깎아주는 건 차 없는 사람으로서 좀 농담이고요. 왜냐면 굉장히 그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용 상승을 200원 줄이면 굉장한 거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재정을 이럴 때 써야죠. 당연히 세금을 줄여가지고요. 뭐지? 뭐 아무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비축료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정유사들 한 40일에서 60일 정도 비축을 해두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아마 그럴 때는 아닐 거고 이게 $70를 넘어서 막 $80, $90, 그럴 때 $100 이렇게 있죠. 넘어가면 일단 당장은 버텨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풀어가지고 가격 안정화 효과를 좀 갖고 있는.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갑자기 오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는데 우리 동네 주유소가 200원이 올라? 말이 돼? 이런 거 이제 정부가 단속을 하죠. 아하. 네,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또 뭐 되게 내용도 많이 있어요. 뭐 이렇게 주유소마다 탱크가 이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 뭐 조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재정을 통해서 그 세금 감면 뭐 이런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야 뭐 에너지 좀 변화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서 뭐 안 해도 지금 뭐 정유사들 다 멕시코에서 갖고 오고 하던데 그러니까 여러 수입 다변화 이런 것들도 좀 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좀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국뽕은 아니고요. 한국이 워낙에 수입을 많이 수출도 많이 하는데 이걸 정제율이라고 그러나 뭐 그러던데 내가 100의 원유를 갖고 와서 얼마를 정제해서 파냐. 이게 이제 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성이 좋은 거잖아요. 이게 50 몇 %예요. 제가 그 표에서 봤는데. 그게 엄청 높은 거. 엄청 높은 편인 거죠. 아, 여기 제가 뺐군요. 네.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우리 수출에도 굉장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서 뭔가 지정학적 불안으로 가격이 오르면 물가 당연히 엄청나게 오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평화가 밥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국같이 그게 절실한 나라는 사실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 하면서 그 얼마 전에 윤석열이 뭐 이렇게 비행기 날려가지고 비행기가 아니라 드론 같은 거 날려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진짜 아니할 말로 이 울산 SK 콤플렉스에 자그마한 미사일이라도 거기 하나 떨어져요. 이건 정말 그쵸. 이스라엘이 이란의 가스전에다가 정유시설에다가 현대전의 기본이잖아요. 그런 거부터 일단 마비시키고 들어가는. 너무 끔찍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지금. 아무튼 그렇습니다. 평화가 있어요. 한국인들은 먹고 살 수 있다. 네. 호르무즈 참 아, 이란, 이스라엘, 미국 이런 거가 좀 그렇더라. 네. 어제에 이어서 이란과 이스라엘 사태가 이렇게도 이렇게 우리 삶에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같이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유익한 경제 재밌는 이야기였죠? 그럼요. 너무 유익하고 재밌었습니다. 아, 저렇게 항상 그 격려를 해주시더라고. 훌륭한 어머님이셔요. 오늘 한무 씨가 졸지 않았어요. 제가 얘기 안 했는데 굳이 아 그런가요? 왜? 억울하면서. 제가 입을 시작하기 전에 죽여버린다고 했거든요. 한번 절개 해줘요. 아 네. 가능하시잖아. 마음을 먹으면 딱 그냥. 우리 방송 점점 재밌어지네. 네, 누군가가 졸기 전에 빨리 민선배도 끝내야겠어. 뭐 좀 안 푼 거 더 있지 않아요? 네? 안 풀지 않은 거 더 있지 않아요? 아, 졸게 만들려고? 나 억울하니까. 본인 할 때 이제 졸아서. 내가 졸리게 했다 뭐 이런 거.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혼자. 네, 누군가 더 졸리기 전에 빨리 그만두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시사꿀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중의 소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